출판사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광고 영상 하나 있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돈 문제를 못 벗어나는 이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뭐 4,200 찍었다가 4,100까지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20%가 올라갔더라고요. 20%.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우리가 그냥 주식을 산 게 아니야. 그냥 지수를 사놔도 순식간에 20%를 버는 시장이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와 있었던 거였죠. 자, 거기다가 아파트는 뭐 더 난리 났죠. 물론 이게 너무 그 편중화가 심하긴 하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수도권, 뭐 서울 보면은 이 상승세가 지금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 뭐 1, 2억, 2, 3억 오른 데들 뭐 너무 많죠. 그리고 경기도권도 요번에 풍선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뭐 5천 1억 올라간 곳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만 봐도요,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3년 전 대비 뭐 50%, 뭐 70% 오른 곳들도 많고, 뭐 1년 전 대비만 해도 뭐 20, 30% 오른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돈이 풀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가격이 왜 오르냐? 왜 이렇게 버블이 끼고 거품이 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시장을 지금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돈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강약의 차이가 있지 빠지기보다는 올라가는 데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 뭔가 돈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 돈이 막 쏠려가는 대로 가격들을 막 올리고 있구나. 그래서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자산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양질의 자산이 아닌 거는 조금 올라가거나 반대로 빠지기도 하는 거죠. 돈값이 싸지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 물건의 증가 속도보다 돈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결국에 나도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면 뭐뭐를 해라. 부자가 되려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뭐 유튜브나 책도 너무 많고, 우선 1억 모아라. 이런 사람도 있고, 1억 모으지 말고 투자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1단계도 못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 나에게 최적화된 부의 공식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누구냐? 루이스 하우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더 스쿨 오브 그레이트니스 해가지고 인터뷰 채널인데,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하는 채널입니다. 돈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개발 얘기도 하는 곳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채널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1,000명 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정리했는데, 여기 뭐 코비 브라이언트도 나오고 유명한 분들 많이 나왔더라고.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근데 이 책에 약간 그래도 좀 재밌고 신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뭐 돈의 그릇을 키워라. 이런 얘기들 뭐 들어보셨는데 되게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오셨을 겁니다. 내가 잘은 몰라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남을 원망해봐야 바뀌는 거 없어. 이게 예전에 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썼던 게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는 나야. 내가 문제야. 바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조금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좀 막연해. 왜냐하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대. 근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어?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알려줄게 해서 두 가지. 스토리와 스타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머니 스토리와 머니 스타일인데 이 두 개가 엮이면 전략이 나온다. 부자가 되는 전략이 나오는 건데, 도대체 머니 스토리랑 머니 스타일이 뭔데? 이게 중요하겠죠. 자, 머니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돈에 관한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 모든 사건을 머니 스토리라고 말한다. 자, 어린 시절 돈과 관련된 트라우마나 경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좀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돈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부모나 보호자들이
뭐 형제자매가 너한테 어떤 그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이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돈에 대한 감정과 상호방식을 좀 더 수월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 엄마한테 막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던 어떤 돈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예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뭐 대출 받으면 안 된다. 너 아빠처럼 주식하지 마. 뭐 이런 얘기들 막 들으셨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야, IMF 때 우리 집이 얼마나 뭐 힘들었는지 아니? 아빠 지금도 회복 못 하고 계셔. 너 뭐 욕심내지 마. 뭐 안분지족하고 살아. 너 정말 네 분수를 알아야 돼. 하는 얘기들 엄청 들으셨을 겁니다. 자, 거기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뜻에서 꺼낸 말이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어? 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셔. 근데 나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 있거나 친구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도 강남에서 컸는데 저희 집은 돈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뭐 정말 부자 애들이 많았거든요. 학교에도. 그냥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나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나 혼자 막 힘들고 부정적이 되고 막 염세주의에 빠지고 이랬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나도 모르게 내 그 무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를 깨는 게 사실상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깨지면요, 사람이 조금 가다가 다시 원상복구되고 조금 가다가 원상복구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시간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뭐 저축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이 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했는데 뭔가 돈이 없대. 맨날 막 돈에 허덕허덕했어.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수입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창출하고 싶지만, 부업하고 싶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가족들 챙기고 하면은 자기 바빠요 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도 남들도 둘 다 24시간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거나 시급이 낮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 수입이 낮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 거짓말로 그냥 대충 뭉개고 내 문제를 덮으려는 그 마인드, 이게 생각보다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이상한 고집과 집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출은 절대 안 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대출 받아서 집도 사지 않냐? 대출은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대출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모르겠고, 나 절대 안 돼. 막 이런 고집, 어떤 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커다란 어떤 장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깰까?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 이런 게 안 깨지는 분들은 고민만 합니다. 고민만 하고 무언가 내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을 넣지 않아요. 대다수는 계속 고민만 해.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내일이 똑같은 납니다. 뭐가 내가 배운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근데 고민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결론만 나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도 넣고 뭔가를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저는 뭐 책이라고 보고요. 책도 넣고 아니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한테 실제로 어떤 뭐 인터뷰를 듣는다든지 하는 게 더 좋은데 날 안 만나주기 때문에 책이 좋다고 봐요. 어쨌든 어제와 똑같은 내가 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뭔가 다른 플러스 알파를 내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는 깨진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스토리에서 내가 어떤 거를 그 트라우마나 경험이 안 좋았던 거는 나도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지 그동안, 내가 뭐 10살 20살 때 돈 때문에 어떤 힘든 게 있었지 라는 걸 생각하면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내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서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향을 모르면 결국에 안 바뀐다. 그래서 이 스타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스타일은 크게 4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냐면 감독관, 에너자이저, 수호자, 분석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뭐 MBTI처럼 4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게 그대로 그림자 성격이 있어서 부정적인 게 똑같이 있습니다. 자, 감독가는 부정적으로는 독재자가 되는 거고요. 에너자이저는 부정으로 보면 괴짜가 되는 거고, 수호자는 부정으로 보면 호구가 되는 거예요. 분석가는 완벽주의자의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4가지 성격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MBTI처럼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면은 나는 무슨 성향이야 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 내용이 너무 기니까 감독관은 이런 사람이에요. 주도적이고 결과 중심적이긴 한데 세부 정보를 디테일을 안 챙기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조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건강을 안 챙기지만 또 열심히 살고 뭐 이런 사람이요. 행동력이 강한 사람. 자, 내가 감독관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인가? 자, 그러면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 보세요. 나는 단점도 똑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 두 번째, 에너자이저는 이런 사람이다. 주변에 막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낙관적인 사람이야. 낙천적인 사람이고, 다양한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재정적인 그런 것도 좀 잘 챙기는 편인데, 반대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되게 높고,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50% 지금 잡코인에 물렸는데 잘 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올라갈 거야. 뭐 이러고 있는 분들. 집중력과 체계성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기회를 좋아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 조금 하다가 좀 물리면 팔고 또 딴 데 가서 또 물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 거죠. 자,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에너지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하하호호 잘하는데 조금 상황 안 좋아지면 짜증내고 막 비이성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규칙과 절차도 무시하고 이런 분들이 에너자이저라고 합니다. 나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수호자라는 분이 있어요. 수호자는 반대로 호구인데 이분들은 계획을 충실히 따라요. 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새로운 일은 조금 꺼려. 난 원래 하던 것만 좋아하고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는 대신에 좀 스트레스는 좀 덜 받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잘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큰 그림을 못 그리고요. 마지못해 그래 뭐 너가 꼭 하자면 할게. 근데 난 새로운 건 좀 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변화를 꺼리는 그런 호구의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내심은 많아가지고 아직은 아니야 하다가 꼭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분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분석가는 이렇다고 합니다. 일처리에 능숙하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되게 실용적이면서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걸 분석해서 잘 뚫고 넘어가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한 성격인데 규칙에 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뭔가 최악의 상황부터 항상 떠올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손해보면 어떡할 건데 또 그랬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뭘 하면 못하게 하는 분 있잖아요. 뭐 하려고만 하면 막 다 반대. 무조건 반대야.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자신감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해. 완벽에 집착해. 그래가지고 이거 올라갈 확률 몇 프로입니까? 한 80%? 그럼 안 합니다. 뭐 100% 아니면 안 합니다. 전 예금밖에 안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분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 4가지에 다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맞춰보면은 여기에 좀 가깝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스타일을 알았잖아요. 그럼 스타일을 알면은 이 7가지에서 그 스타일과 맞는 거를 엮어가지고 행동을 습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마인드셋, 뭐 지도 그리기 해가지고 7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관계 맺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게 남을 도우면서 사람들과 좀 친밀감도 느끼고 좀 관계를 갖고 이 유연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남한테 일을 못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맡기고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남한테 도움도 기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내가 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서 막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유연성이 없어지고 부자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타일 그리고 이 습관화를 잘 섞어가지고 내 행동을 인위적으로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수호자, 호구 성향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걸 가져왔는데 집을 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성향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화롭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너무 챙겨요. 너무 챙기다 보니까 모두를 좀 행복하게 하고 싶고 욕구가 지나쳐가지고 좀 반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막 나한테 막 시키면은 그냥 군소리 없이 잘 하는데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좀 겁도 나고 막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막 손해를 끼쳐도 그냥 허허허 하면서 이제 버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구 성향이신 분들이 있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나한테 손해를 주면은 내가 뭐 손해배상 하세요라는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아까 말한 7가지 그거에 이제 엮어가지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잘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가치를 내가 잘 인정받지 못하는 성향이니까 나는 얼마를 받아야 돼 라고 유의미하게 일부러 습관처럼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주장을 해야 돼. 왜냐면 나는 원래 그걸 못하는 성향이니까. 예를 들어 뭔가 일을 할 때 연봉을 뭐 협상하거나 뭐 이럴 때 나 얼마 주세요.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무언가 나를 막는 그 스타일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서비스에 정당한 값을 매기려고 해야 된다. 자, 거기다가 유연성 기르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남한테 시키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한다는 거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뭔가 나만 하고 내가 다 떠안고 남들은 퇴근하는데 나 혼자 야근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하다가 지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에 대해서 계산도 많이 하시고 남을 어느 정도 좀 믿고 위임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 수호자 성향이신 분들은 자,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외부에서 원인을 찾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쉬워서 그래요. 나한테 문제를 찾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근데 남이 잘못했어라고 하면 되게 쉽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인 거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가 이상했어. 선생님이 뭐 이상한 문제를 냈어. 이러면은 좀 남 탓하면서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지만 사실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외부를 탓하지 마시고 내 스토리를 알고 내 스타일을 알아가지고 이 돈 문제가 이렇게 생긴 원인과 성격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남 탓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성향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호구 성향이고 수호자 성향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일부러 해야 되네. 나는 내 가치가 나도 모르게 계속 낮게 스스로 믿어버리니까 조금 더 많이 불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습관화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1살 때 계속 지갑을 잃어버리고 우산을 맨날 잃어버리는 거야. 어디 가면 맨날 놓고 와요. 그래서 지갑을 한 4번 잃어버렸나? 그러고 나서 제가 습관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어딘가 앉아서 일어날 때는 바닥부터 이 책상까지 모든 걸 한 번씩 다 보고 나가는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걸 하도 덜렁대고 덤벙대서 잃어버리는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깨지? 라고 아예 습관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려면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대출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부모님의 실패 경험을 지속적으로 주입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계속 대출을 받으면 안 돼. 너 대출 받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수년 들으셨을 겁니다. 엄청 들으면서 아니면 본인이 실제 부모님의 대출 쓴 걸로 실패했던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부모님이 그 상황일 때 뭐 대출을 잘못 써서 일어난 거지 그게 내 인생 전반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절대 대출 받으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너 뭐 집 그렇게 샀다가 뭐 큰일 난다. 너 큰아버지 봤지. 뭐 큰아버지 어떻게 된 거 알지. 뭐 하면서 막 계속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요. 막상 진짜 중요한 시기가 오잖아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이 무의식에서 끌어올라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다른 분들한테서. 그래서 제가 막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도 본인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해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상담을 받았어. 네. 저도 공감됩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고 한 2, 3일 지나면 한 2, 3주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집을 못 사요. 근데 왜 못 살까? 라고 보면은 돌고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을 모르고 본인이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돌고 돕니다. 그때 살 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팔 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내가 내 스타일과 상황을 모르면 성격을 모르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걸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내가 그때는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 거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책 한번 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뭐 나름 재미도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단해준다. 이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저는 유의미한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부의 공식을 완성하라. 머니 마인드셋이었습니다.